주제로 좀 돌아가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다시 리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관련해서 소송 내용인데 오해와 진짜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리플 많이 다뤘잖아요. 네. 그 힘먼연설 관련해서 자세히 다뤘고 그다음에 힘먼연설 끝나자마자 리플이 약식 판결을 거부한다. 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나름 내피셜을 섞어가지고 추측해서 열심히 했는데 네. 물론 시간이 짧기도 하고 근데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잘 알아보지 않고 말씀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왜 저만 하죠? 이런 조사는 왜 저만 하는 거죠? 네. 네. 기사를 왜 아무도 안 내고 기자인 줄 알았어요. 네, 기사를 왜 아무도 안 내고 왜 다른 분들은 아무도 조사를 안 하는데 네. 그래서 네. 잘못했다고 말씀 댓글로도 막 달아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 89페이지에 달하는 리플의 이견서를 다 해석해가면서 진짜요? 네, 저랑 직원이 한 2, 3일 동안 매달린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그게 다 영어로 된 것도 영어로 된 건데 네. 그 다 법률 용어여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아낸 걸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네 아마 틀려도 틀린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걸 저처럼 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약식 판결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타임라인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네네. 2020년 12월 22일 날 SEC가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리플이랑 리플 경영진을 같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이고 1월에 바로 한 달 뒤에 바로 리플이 SEC에 제소 기각을 청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쟤네 애초에 요 고소를 할 자격 자체가 없다. 라는 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알아두시고 네. 그런 다음에 요것 때문에 사실 그 재판의 결과가 애초에 요 재판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고소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다. 네네. 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쫙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1년 반 정도 뒤에 두 SEC랑 리플이랑 양측이 약식 판결을 이제 합의한 거예요. 약식 판결 하자. 둘이서 이제 약식 판결 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법원이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약식 판결 공개 이견서를 제출하고 이견서를 제출하자마자 한 달 뒤에 SEC는 리플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제 약식 판결을 하니까 SEC 입장에서는 쟤네 이런 거 잘못했어요. 쟤네가 주장한 이런 거 틀렸어요. 라고 판사한테 제출한 거예요. 근데 SEC는 바로 제출했는데 리플은 제출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먼 연설이 공개된 다음에 바로 그 공개된 즉시 제출한 거예요. 리플 입장에서는 힘먼 연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조금 보고 이걸 좀 수정해가지고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힘먼 연설이 나온 직후에 뭘 제출했다고 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사실 다른 건 아니고 SEC 같은 경우는 미리 제출한 것. 예. 그리고 어쨌든 요 약식 판결을 하니까 네. 리플도 쟤네가 주장하는 이런 거 잘못됐어요. 우리가 맞아요. 라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견서가 이제 80페이지에 달하는 그 의견서라고. 반박을 한 거네요. 네, 그쵸. SEC 의견에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럼 요것만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요 기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사 제목이 네. 리플랩스 SEC 소송 약식 판결 반대라고 하니까 약식 판결 반대하고 정식 재판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리플은 89페이지 분량의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SEC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리플랩스는 SEC가 리플의 증권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큰 자체가 증권이며 회사와 임원들이 SEC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약식 판결 요청을 거부한다. 이것만 읽어보면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이게 약식 판결 요청 거부랑 이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도 조금 이상해요. 요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쓰지 않고 약식 판결 반대라고 헤드라인이 박히고 그게 이제 뭐 코인리스나 이런 실시간 뉴스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다 리플이 질 것 같으니까 약식 판결 거부한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그런 식의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그리고 왜 빨랑 나오면 좋은 건데 왜 뒤로 미루냐. 리플 홀더들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 기사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야기시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물론 그런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요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힘먼 연설이 기대치로 올라간 다음에 별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리플은 요번에 이제 SEC가 이제 에이다랑 솔라나랑 폴리곤을 이제 증권이라고 한 것과는 딱히 또 관련도 없잖아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그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떨어진 만큼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지면 이해하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관련한 해외 기사가 있어요. 이게 해외 기사 내용이에요. 해외 기사
기사 내용인데 이 해외 기사를 제 생각에는 그대로 번역해서 쓰신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번역해서 쓰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리플랩스는 법원이 이제 리플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지원 및 방조 혐의에 대해 SEC의 약식 판결 요청을 거부하길 원합니다. 요거를 어쨌든 그대로 번역해서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요것만 봐도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 89페이지에 대한 의견서를 다 뒤쳐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찾았어요. 근데 의견서에는 확실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SEC는 리플회사가 요 2017년 1월 이전에 제공이 판매한 리플에 대한 CU랑 뭐 지원 및 방조 혐의에 대해 약식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애초에 SEC는 요 약식 판결이란 말이 안 들어가도 돼요. 뭐냐면 우리한테 고소할 자격이 없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리플 쪽이. 네네네. 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요거 타임라인도 보여드렸는데 애초에 리플은 주장을 해요. SEC의 제소 기각이 제소 자체가 문제다. 제소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를 계속 요청을 하고 기각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요번엔 어쨌든 판결을 약식 판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제소 기각이라는 거를 이제 약식 판결을 거부한다라는 걸로 그냥 바꿔 쓴 것 뿐이에요. 약식 판결을 하니까. 네네. 해서 요거를 의견서를 보고 만약에 기사를 쓰셨으면은 아마 요 내용을 핀트를 아마 아셨을 텐데 해외 기사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요 기사를 보면은 이해가 가요. 뭐냐면 SEC가 입증하지 못한 상태로 너네 고소한 거니까 유죄라고 한 거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우리는 재판 자체를 거부한다 라고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쵸. 네, 요거 앞에 있는 내용 다른 내용을 다 없애고 약식 판결 반대라고만 얘기하니까 약식 판결 반대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사실 누구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그냥 이제 자기는 의견서 보고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의견서를 전부 다 읽어보거나 안 그러면 기사를 전문을 다 자세히 읽어봤거나 하면 아마 이해를 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 이제 기사를 쓰신 분 입장에서도 해외 기사가 나니까 이제 재빨리 이제 옮겨야 되니까 쓰셨겠지만 이런 걸 조금 덜 알아보고 네. 하셨던 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오해와 오해가 겹쳐가지고 오역이랑 오역이 겹쳐서 생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리플은 그 약식 판결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 중에서는 그 증권성을 입증하거나 증권성이냐 아니냐, 뭐 증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는 약식 판결로 가고, 네. 뭐 공정고지는 정식 재판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아예 전부 다 약식 판결이에요. 그리고 리플에 주장하는 건 SEC가 우리를 아예 고소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를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한 것 뿐인데 네. 어쨌든 약식 판결로 진행하고 했으니까 용어를 그렇게 쓴 것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가 와전이 됐다. 결국에 재판 거부인 건가요? 그러니까 재판 거부라기보다는 재판을 그렇다고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SEC가 우리를 고소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서부터 검토를 해주세요. 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달라? 네, 거기서부터 검토를 해주세요. 이게 공정고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플 제가 뒤에 요 89페이지에 대한 걸 요약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어쨌든 공정고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SEC가 우리를 고소할 자격 자체가 없다라는 걸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재판을 뭐 어떻게 우리는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애초에 SEC가 우리를 고소한 게 잘못된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의견서 분석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해서 저희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볼멘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불러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잘 기사를 써주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조사해온 것만 네. 보겠습니다. 일단 리플이 제출한 의견서를 하면은 일단 의견서에서 나오는 내용은 SEC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야 그쵸, 됩니다. 네. 그래서 SEC의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한 거예요. SEC는 투자개혁의 필수 요소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투자개혁이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없다. 이런 얘기였고 하이 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는 리플의 하이 테스트를 정확하게 적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3번에 피고의 공정고지 변호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그 논쟁거리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요. 공정고지 관련된 네, 거죠? 공정고지 관련해서 SEC는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인 거예요. 네. 애초에 자격이 없었다. 네, 애초에 우리를 그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기소할 자격이 없다. 요 얘기입니다. 심지어 만약에 요게 다 맞는다 치더라도 네. 이게 우리는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어쨌든 뭐 그 주요 반박 의견이고 그럼 이 중에서 어쨌든 약식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페이지씩 있어요, 각각.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더 본 거예요. SEC가 약식 판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SEC가 이제 우리 해당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선 해당 판결인데 이게 해당 약식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쓰여 있던 거예요, 사실.
요거 하기 위해서는 SEC가 세 가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리플이 법을 위반했다 첫 번째. 그리고 법을 위반했다 치더라도 법을 위반했을 때 니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SEC가. 네, 네. 아. 네. SEC가 만약에 리플이 위반했다고 한다면 SEC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다. 리플이 위반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것 때문에 힘만 연설 이후에 아마 보낸 것 같은데 니네가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기준을 명확하게 줬으면 됐었는데 우리는 힘만 연설 보고 힘만 연설 당연히 니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뿐이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안 주고 눈 감아주고 우리는 잘못한 거를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네. 만약에 니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했으면 어쨌든 눈 감아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준이 제대로 없어 적용 제대로 시키지 않은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제 생각엔 요것 때문에 힘만 연설 이후에 어쨌든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SEC가 이제 공정고지 네. 위반이 진짜 논쟁거리라고 주장하는 근거 SEC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이거는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리플 홀더들. 우리들한테 리플이 증권이라고 공정 고지했는지는 일단 조사해야 된다. SEC가 우리한테 리플이 증권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가 라는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 시장 참여자들은 어쨌든 광범위한 불확실성과 발전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쵸. 이거 뭐 규제가 명확성이 부족하고 뭐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리고 심지어 힘만 문서 통해서 이제 요거를 천천히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다. 네, 요걸 지금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SEC의 규제 노선 역행이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너네가 18년도에 힘머니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우리 그 네. 가이드라인 따르고 따라서 있었는데 했는데. 왜 니들이 갑자기 고소를 했냐. 요걸 봤을 때는 니들이 제대로 된 사전고지를 했을 리가 없다. 공정고지를 했을 리가 없다. 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요게 어쨌든 공정고지가 진짜 그 논쟁권을 주장한 근거 중 일부고 네. 조금 더 계속 얘기하면 리플은 정당한 절차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사실 이상을 제시했다. 우리는 충분히 근거를 제시 많이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인들의 공정고지 위반 주장에 반대하는 SEC 주장 방어 능력 부족. 이게 요건 뭔 소리냐면 네. SEC가 아니다 우리 공정고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SEC가 뭐라 주장했냐면 하이 테스트에 입각해서 우리는 고지를 했다. 그리고 다른 디지털 자산 그 킥은 공정고지에 대한 방어를 거부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공정고지에 대한 공정고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안 했다. 그렇게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제도 공정고지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주장이었던 거고 네. 그리고 SEC의 지침 자체로 충분하다. 법은 명확하다라고 말했던 맞아요, 게리겐슨 의견. 맞아요. 요거 지침으로 충분한 공정한 고지를 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SEC는 리플이 그들의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실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요렇게 어쨌든 SEC가 주장한 거거든요. 요거는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어쨌든 니들에 대한 니들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쨌든 니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그냥 리플의 입장에서만 쓴 거예요. 당연히 리플의 의견서니까. 네. SEC의 의견서까지 제가 분석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리플은 이런 식으로 네. 주장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리플이 봤을 때 핵심 논점 네, 어쨌든 SEC랑 다퉈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요 부분 위주로 좀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공정고지 위반에 대해서 제시를 했잖아요, SEC가. 근데 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 봤을 때 리플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유리하게 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SEC는 공정고지를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리플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는 야 SEC 너네 이런 거 안 내도 니들이 이겨 라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리플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막 낙관적으로 이긴다라고 이겨야 된다고 응원은 하되 네. 너무 낙관적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포모 삼아가지고 막 올린 다음에 떨군다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이번 네. 힘먼 연설처럼.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네, 좀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관련 내용 살펴봤으니까 차트 분석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각도선을 뚫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후에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조금 아까 오르지 않았었나요? 네, 소폭 올랐었죠. 소폭 오른 상황이라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리플 제가 분석을 자세히 해드릴게요. 네. 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개인 시간에서 방송을 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네, 그래서 퍼즈님 덕분에 리플 팔고 비트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 보면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차트를 보면은 제가 이제 리플 매도했다는 이 타이밍에 요때 리플을 팔고 비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요때 당시의 가격대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네.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성공한 매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해드릴게요. 자 분석을 제대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매도했던 근거는 1, 2, 3, 4, 5 한 달 확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476.4% 이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요 파동이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인다. 맞아요. 그러면 요 선을 뚫고 내려가면 하락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였고 네.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면 요걸 뚫고 떨어졌으니까 리플을 조금 팔고 비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도 떨어질 것 같았으면 현금화 했겠죠. 네. 비트코인 떨어지고 리플도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현금을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고 현금화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비트로 바꿨던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리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 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죠 지금. 네. 여기 꼬리를 달았지만 요 네네. 선 위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을 생각해보되 네. 지금 가능성이 일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A가 아직 안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A요. 네. A, B, C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안 그러면 네,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네.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이게 달러 차트랑 원화 차트랑 차트 모양이 달라요. 네, 그래서 맞아요. 생기는 네, 요 시나리오가 좀 다른데 그 원화 차트로 보면은 요렇게 봐도 되거든요. 요렇게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지금 4파 조정 중이다.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 혹은 한 번 더 하락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쯤만 돌파하면 한 900원 정도까지 그냥 갈 거예요. 네, 최대 한 1,050원까지도 가는데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네. 하나 있어요. 그럼 얘는 어쨌든 한 5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달러 차트는 차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차트는 봤을 때 이제 1, 2, 3, 4, 5 한 달 확장해서 여기서 큰 사이클이 끝난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A, B, C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A, B, C 조정이 끝났을 경우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에요. 네. 저점이고 이제부터 3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3파로 올라갈 때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러면 얘는 한 번 더 조정을 받아도 요 아래로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요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럼 얘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요 아래로 안 떨어지고 여기 정도까지만 네 해서 뭐 차트로 보면 한 0.44달러 정도 요 정도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는 요런 내용인 거고 네. 그게 아니고 ABC가 여기서 끝난 ABC가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여기가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해서 요렇게 되면 저는 여기서 무조건 산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때 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가능성은 세 개 중에 뭐로 갈지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물론 저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겠다고 보고 있는 건 있지만 그냥 그런 걸 제외하고 세 개의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각각 3분의 1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해서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지금 여기서 파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근데 여기서 팔아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잘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바에 그냥 갖고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면 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파동 보고 안 그러면 비트코인이 33,000원을 찍는지 보고 분할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뭐 조정받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좀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파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저는 안 팔아요 지금. 네, 저는 지금은 안 팝니다. 네. 네, 그래서 한 발 늦게 대처하면 좀 늦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서 방송에서 힌트를 드릴 때나 그럴 때 따라 하시거나 그럼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블루그램 방이 어쨌든 장기적인 지표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표를 차라리 따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코인 개수를 늘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팔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때 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불장의 끝에 갔을 때 좀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오셔가지고 4848 하면 숫자로 4848 해서 4989 4989 하면 네. 4848 하면 48 뛰게 된다. 이런 식으로 누가 계속 방송에서 유행어처럼 미시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와 라임이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4989 하다 보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못해서 그래요. 맞잖아요.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네, 본인들이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개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뭐 개수가 뭐 한 20% 줄어들었어. 리플의 개수가 20% 줄어들어도 이런 연습을 해야지 불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 줄어들고 고점 근처에서 혹은 불장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매도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만약에 못한다 하더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개수를 늘리면야 베스트겠죠. 근데 연습하다가 아우 좀 줄어들었네, 아우 난 못하나 보다, 그럼 안 해라고 하시면 그 다음번 불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도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다음번에 뭐 진짜 뭐 한 2만 원 가까이 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쨌든 고점에서 좀 팔고 다시 아래서 살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2만 원까지 올라가면 한 2,000원 혹은 1,000원대까지 또 떨어져요. 제가 이거는 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럴 확률이. 네. 리플 갖고 계셨던 분들 알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떨어지는 거 알잖아요. 예. 그래서 리플을 만약에 장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다 넣었다 전부 다 나오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물량의 10분의 1, 뭐 5분의 1 정도만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자리에서 좀 팔고 올라갈 것 같은 자리에 좀 사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반복하고 이거 1회 1비 해가지고 단타처럼 하는 게 아니고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저점이다, 장기적으로 고점인 것 같다 라고 좀 판단하고 하셔야지 되는데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네. 어렵긴 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블루그램 방에서 장기적인 지표 보내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로는 네. 한번 개수를 늘리는 거를 한번 좀 계속 보여드릴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총 자산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리플이 예를 들어 뭐 만기가 있다라고 친다면, 리플, 비트코인, 현금 요 세 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닌데,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뭐 아니면 일부는 현금으로, 아니면 뭐 일부는 현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전체 리플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네. 한번 해볼 수 있는 걸로 하고 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이게 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네. 뒤에 내용 못한다 하더라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리플 전체 차트예요. 전체 차트인데 존버를 할 거면 존버를 할 거면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사고 버티기를 할 거면 이런 자산을 존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비트코인이? 더 크다기보다는 자 한번 볼게요.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그래서 선형 차트를 보면 아래 있는 게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로그 차트 바꾼 거예요. 네. 선형 차트랑 로그 차트의 차이점은 네. 선형 차트는 이게 여기가 이제 1,000원이면 여기서도 1,000원인 건데 여기서의 1,000원이랑 여기서의 1,000원이 달라요. 여기서의 1,000원은 뭐 100%일 수 있는데 여기서의 1,000원은 10% 올라가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저희 수익률은 퍼센테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로그 차트는 한 칸이 퍼센테이지예요. 여기가 10%면 여기가 10%. 예, 그래서 요걸로 보실 수 있는 건데 요걸로 보면 리플이 완전 옛날부터 한 13년도부터 차트예요. 리플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올랐어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 번 더 올라가 옆으로 길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년이에요. 네, 6년이에요, 6년. 네. 근데 요런 차트가 있고 이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비트코인 요렇게 해요. 요렇게 올라갑니다. 로그 차트를 보면. 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존버를 할 거면 사갖고 가만히 있을 거면 요런 차트를 가진 애들을 가만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애들.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만 사이클마다 반감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리플은 고점을 갱신하려고 기다리려면 6년, 7년을 기다렸다가 올라가고 6년, 7년을 기다렸다 올라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번 상승에는 어쨌든 고점을 갱신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존버를 할 거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맞고 이런 우상향하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또?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나스닥. 아, 지수 중에? 네네네. 해서 나스닥 또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고 하나 더 하면은 서울 집값.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 사이클로 네. 봤을 때는. 네네네. 그래서 서울 집값 한 요 정도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장기적 우상향하고 존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코인이에요. 횡보하는 네. 기간이 기니까. 네네네. 길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요 네. 저점에서부터 요 고점까지가 퍼센테이지가 이제 뭐 2300%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서도 막 100원이 되네 마네 막 이랬었고 그다음에 요 하락장에서도 리플이 300원에 사서 600원을 팔면 된다. 300원에 사서 600원에 팔면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해서 어쨌든 요 2017년부터 존버했으면 200%예요, 수익률이. 근데 제가 알려드린 지표, 그러니까 그 지표대로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일부라도 사고 팔고 했으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지표대로 했으면 27,000%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수익이 맞아요. 100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일부라도 그걸 따라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코인을 존버할 거면 어떤 코인을 선택해서 존버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요 가격대가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갔다가 또 요 가격대가 떨어졌다가 이런 코인들은 물론 이 다음번엔 전 무조건 고점 뚫고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물론 이걸 잘 못해도 연습을 지금 또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해당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봐드릴게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음번 불장에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요거예요. 예측을 하자면. 네, 예측하자는 거예요. 자, 해서 이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은 사실 리플도 엘리엇 파동이 잘 맞는 측에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2로 볼 수 있거든요. 로그 네. 차트라서 약간 이렇게 칸이 좀 달라져 보이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3, 4, 5로 올라가서 아니 3, 4, 5가 여기가 아니고 1, 2 한 다음에 여기서 3, 4, 5로 올라가서 여기가 파동 하나인 거고 그 다음번 파동은 여기를 1, 2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1, 2. 네. 아, 크게요? 네, 프랙탈 구조로 네네네. 인해서 1, 2로 한 다음에 3, 4, 5로 하면 이게 너무나 오버슈팅이 됐지만 어쨌든 엘리엇 파동 한 사이클 겪은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어쨌든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크게 올라갈 때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은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2번 겪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양을 보면 이때 이렇게 삼각수렴을 횡보한 이후에 상승. 지금도 삼각수렴으로 횡보한 이후에 그렇죠. 상승 요번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요번 사이클, 그러니까 리플이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불장도 받쳐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고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엘리엇 파동이 2번 겪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안전하게 한 번만 번이라고 겪는다라고 할 때. 생각을 하면 네. 한 번만 겪는다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제 1, 2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1, 2. 이렇게 1, 2로 보면 이제 361.8이 한 12달러. 그다음에 476.4%가 15달러, 16달러 정도예요.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2번 겪는다? 엘리엇 파동 두 번으로? 저번에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겪을 가능성은 많은데 그쵸. 여기서부터는 행복 회로예요. 행복 회로를 머리 끝까지 돌린다라고 친다면 2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76.4%인 여기 한 14달러 정도까지가 올라가고 얘를 다시 이제 이렇게 1, 2 거기서 한 번 더. 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조정은 받겠지만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13달러니까 요 정도 해서 이제 여기 14달러 정도로 본다라고 치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한 50달러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8달러. 그러면 야 진짜 10만 원 가는 거 아니냐? 진짜. 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가면 좋죠. 네. 예. 행복 회로를 마음껏 돌렸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단순히 엘리엇 파동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갖고자 하는 시장 크기.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교하는데 리플은 요 S&P 500의 요 파이낸셜 맞아요. 요 회사들이랑 쪽. 비교하니까 아니 왜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교하면서 리플은 왜 회사랑 비교해요? 예, 리플을 왜 은이랑 비교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리플 회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리플 회사가 우리는 요 결제랑 송금을 먹겠어 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아니야 넌 은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애초에 이제 금을 그 추정해가지고 금처럼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채굴량 있고 줄어들고 뭐 이런 걸 어쨌든 한 거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 2만 달러까지는 2만 달러 아니고 2만 원까지는
엄청난 행복해도네요. 리플 2만 원까지는 전 2만 원이 안 될 수 있겠지만 15,000원, 16,000원, 뭐 2만 원까지는 가능성 꽤 높다고 봐요. 네, 물론 이렇게 한 60달러 이렇게까지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 것까지는 아닌데 그쵸. 네, 요 정도는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600원인데 2만 원까지 올라가. 근데 지금 개수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2만 원에 파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거기서 존버할 이렇지 못하면 네. 2만 원 갔다가 다시 1,000원대로 내려와요. 진짜요. 네, 그걸 어떻게 버티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6년을 기다려야 네, 그리고 또 한 6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파는 연습, 조금이라도 파는 연습. 그래야지만 아 지금 나와야 될 타이밍이다. 혹은 저는 다 팔았습니다. 네. 혹은 저는 3분의 2 이상 팔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쨌든 같이 빠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해당 부분 좀 제가 이거 뭐 한다고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저한테 뭐 사탕 하나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왜 욕먹으면서까지 이런 얘기 하는지 어쨌든 저랑 한번 2년이 됐으면 저 방송 한번 보셨으면 잘 되면 좋잖아요. 그쵸.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좀 제 마음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